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해양대학교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강병태라고 합니다. 어,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과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재직을 했고요. 그 시절에 이제 그 선박금융을 담당해서 우리 김용민 대표님도 뵙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뵙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한 5년 전에 그 부산에 근무할 때 그 우리 김현 교수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그 당시 해운 종합금융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리스하고 중국의 선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주장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한 30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 또 그리스 해운업, 그리고 중국 금융 리스회사 맺는 말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과연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그 대선 전문 선주의 육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글로벌하게 존재하는 해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일단 선박을 소유하면서 직접 운송에 참여하는 그 일반 수송선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사선보다는 용선 위주로 이제 운항을 하는 일반 운영선사. 그리고 이제 선박은 소유하되 운항을 하지 않는 그리고 어셋 플레이라든가 용대선에만 치중하는 이제 일반 선주. 또 일반 선주 외에 또 금융선주, 리스회사 같은 금융선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해운사들의 이제 비즈니스 형태를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오퍼레이팅한 운영선사가 대부분이고요. 또 일반 수송선사나 선주업을 하는 그 해운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운영선사의 특징이 어, 사선보다는 이제 용선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운항에 투입을 하는데 한진해운 그 파산 이후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의 대부분이 일반 수송선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일반 수송선사가 어떻게 하면 선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데 이제 치중을 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외돼 있는 이제 작은 규모의 운영선사라든지 또 작은 규모의 이제 선종을 하는 회사들은 좀 정책의 효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지금처럼 그 해운 업황이 안 좋고 또 선가가 낮을 때 이럴 때 이제 경기 역행적인 선박 투자를 하면은 조선소도 좋고 또 그 선박을 확보하는 선사는 물론이고 그 선박을 빌리는 그 용선주도 어떤 저렴한 KPX를 투입된 선박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떤 그 탄력적인 선박 확보를 통해서 또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대선만 전문으로 하는 일반 선주 또는 금융 선주 이 섹터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하나의 가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게 모든 해운의 수요자 저기 그 이제 용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오퍼레이팅 선사들이 과연 이거를 원하느냐. 또 다른 반면에 또 이 선주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지금 오퍼레이팅하고 있는 회사가 선주로 전환하는 걸 과연 원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해운 생태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김인영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대선 전문 선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에 있는 일반 선주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파이낸셜 리서치 회사들, 이 두 가지가 일반 선주와 금융 선주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문항선사들이 대부분 이 해운이 호황기에 선복을 최대한 확보해야지 이제 그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소위 말하면 영업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선으로 조달하려다 보면 기간이 그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용선을 통해서 선박을 조달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영업 레버리지를 이제 확대하면은 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어떤 그 시황 변동이 크게 왔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신조 계약한 선박에 대한 선수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왼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액은 이제 이게 그 거꾸선 그래프가 매출액 그래프고요.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이게 차입금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것은 펜오션하고 대한해운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게 특정 회사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매출액은 주는데 차입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용선을 이 시점에서 높은 용선료로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위기 와서 그 운임이 급락을 하니까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 차이를 은행 차입금으로 채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한해운하고 펜오션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서 새로운 주인을 찾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재현될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한진해운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오퍼레이팅 선사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쉽게 또 장기의 어떤 그 용선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선 전문 선사를 육성을 하자라는 이제 주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리스 선주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 해운업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양차 대전을 중심으로 기간에 그리스가 이제 중립국지다 보니까 연합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의 이제 그 군수물자까지 그 운항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해운업이 이제 발달을 했고요. 이분들이 대거 이제 영국 런던으로 더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으로 진출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그 런던 그런 이제 금융이 발달한 이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금융회사들을 만나고 또 금융회사들 지원을 받아서 그 선대 규모를 키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선주들이 그 세계 1위의 선복량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1위의 선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 대대적으로 그 가업을 승계하는 형태로 패밀리 비즈니스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같이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또 뭐 밥을 먹으면서 또 해운 얘기하고 또 시황 얘기하고, 이런 이제 어떤 DNA가 계속 전승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만약에 가족 경영이 아니고 어떤 IPO를 통해서 기업을 공개했다 그러면 그 주주들의 등살에 사실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어떤 단기 업적 위주의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선사들이 물론 이제 뉴욕 시장에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그 상장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특정 선종을 분리해서 자회사 형태로 상장을 하지 그 전체적인 모회사가 상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벌크선하고 탱커선 중심이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또
또 조직도 많이 필요한 데 반해서 그 벌크선 탱커선은 좀그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노하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선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선사보다도 이런 그 선박 관리 운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 있는 선박을 이 용선을 하면은 관리가 잘 된다. 이제 그런 이제 평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선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그 그리스 선주들이 그 해운 중심지인 영국으로 많이 그 진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 뭐그 로이즈라든지 또 뭐 그 그쪽에 유럽에 있는 은행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돈도 빌리고 또 갚기도 하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릴레이션십 뱅킹을 이제 구축했다는 거죠. 관계 금융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그리스 선주 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이제 그 해운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정보 공개를 잘 안 합니다.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MSC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MSC하고 딜을 할 때도 MSC 쪽에서 재무제표를 제공 안 해서 저희가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정 보고 싶으면 직접 와서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정보 공개 안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가 MSC인데 네가 금융을 안 해주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그리스 선주들은 이제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관계금융을 맺다 보니까 꼭 재무제표가 없어도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 해운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 선주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선박을 발주한다면 기꺼이 이제 금융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쟁자인 다른 나라의 선주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그 금융기관이 거래하고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 주로 이제 선주나 조선소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경쟁 우위가 돼서 그리스 선주들이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왔다.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그리스의 해운회사 수는 2018년 기준으로 한 588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98년도에 926개에서 굉장히 줄었죠. 거의 37%가 감소를 했는데 역시 그리스 해운사들도 또 해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때 이제 이 금융위기 직전에는 많이 이제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또 많이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선사들이 이제 대규모 해운사와 합병을 한다든지 또 뭐 퇴출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요 라인이 한 척 내지 두 척을 가지고 있는 해운사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지금 483개에서 218개로 급격히 줄었죠. 그 반면에 25척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해운사죠. 그 큰 규모의 해운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의 숫자는 지금 70개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뭔가 그리스 해운업도 어떤 규모의 경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선박을 많이 가지고 선종이 다양화된 그런 대형 선주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제 그 해운사 랭킹을 보면 물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니까. 그 선박량 기준으로 보면은 안젤크시스가 이기고요. 그다음에 나비오스, 뭐 다이나콤, 카티프마린 이런 이제 선주가 있는데 이런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량의 규모라는 게 지금 선대 숫자로 보면 뭐 100척이 다 넘죠. 100척이 넘고 뭐 탱커선, 뭐 벌크선, LNG선 이렇게 많이 선종이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뭐 데드웨이트 톤도 2,700만 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그 딜에 참여한 안젤크루시스 같은 경우에는 탱커, 벌커, LNG 이 세 종 선적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선박 소유 회사가 있고 또 이 선박을 관리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팩이라든지 올레노프라든지 메테인 서비스 이런 세계 유수의 글로벌 해운사와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용선 자체도 LNG선은 주로 이제 장기 계약이 많다 보니까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거둬들인 거죠. LNG선에서. 반면에 이제 탱커 벌커는 이제 시황이 자주 변동을 하니까 물론 장기 용선도 주지만 스팟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황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스팟으로 할 건지 뭐 정기 용선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의 이제 재무장을 보면 유동자산이 14억 불, 2015년도 기준으로 14억 불인데 재밌는 게 이제 11억 불의 그 단기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주식을 갖고 있나 보니까 주로 뭐 애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또 지금 뭐 그 인구의 회자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군요. 한 5년 전부터. 그럼 지금까지 그 주식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 주식만 해도 몇 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돈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동안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 현금을 창출했지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선가가 이 바닥에 왔다고 판단이 되면 선박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선박을 잡아서 빌려주다가 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팔아서 이제 어떤 자본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이제 에셋 플레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 선주 만났을 때 그 당신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 비결은 무릎에 서서 어깨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자도 아니고 이제 선주인데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셋 플레이를 이제 중시하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봐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그런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젤크루시스는 그리스의 최대 선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그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한 척, 두 척 가지고 운영하는 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선사들도 자본은 부족하지만 그 자본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PF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MLP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그 금융 툴을 써서 선복을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운항 수입을 얻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선박금융 리스 회사, 중국의 리스 회사인데요. 뭐 리스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금융 리스 회사는 중국의 리스 회사는 이제 그 크게 말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주요 상업은행, ICBC라든지 뭐 민생이라든지 뭐 보컴 이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회사들은 그러니까 자은행, 모은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합니다. 모은행이 또 자본 출자도 하고 또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모은행하고 크레딧 라인을 설정해서 10억 불 정도에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융을 공급받기 때문에 적시에 이제 선박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은행의 자회사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소나 해운사가 리스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코 해운사죠. 또 CSC 조선소죠. 이런 회사들이 직접 리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목적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미인도 선박이 있다. 선주 안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 자회사 리스 회사를 통해서 리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코스코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사용할 선박을 리스 회사를 통해서 조달도 하죠. 그런 이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투자회사라든지 뭐 특정 산업의 대표 기업도 선박금융 리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선박 금융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리스도 다 합니다.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운영하냐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리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리스트뿐만 아니고 오퍼레이팅 리스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 리스트, 그다음에 크로스 보더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수출하는 거죠. 선박을 수출할 때도 리스트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합작 리스트.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막 프랑스의 해양 플랜트 51척을 프랑스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거래인데, 요거를 이제 중국 수출입은행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리스 형태로 줬다,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COA, 이제 말레하고의 COA를 활용을 한 리스,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형태가 이제 그 타임 차터 베이스의 운영 리스 구조인데, 요거는 리스 회사하고 해운사가 조인트 벤처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SPV를 설립해서 SPV를 통해서 선박을 타임 차트를 주는 거죠. 뭐 이 회사가 될 수 있고 다른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TC 기간이 끝났다. 용선 기간이 끝나면 이 선박을 재용선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성과가 괜찮으면 이걸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타임 차터 용선료를 받아가지고 금융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보다 이제 성과가 더 높다. 그랬을 경우에 그 차익을 리스 회사하고 선주가 공유하는, 이 지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연 선박을 어떻게 저가에 확보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리스 회사의 특징을 보면 선박 자산 중에서 그 중국 국내 해운사의 비중은 한 60%, 40%밖에 안 되고요. 그 해외 선사의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이제 중국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이제 리스를 제공했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운그룹이나 조선소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 그런 데의 은행 리스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선박을 사가는 해운사에 대해서는 리스 기간을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어떤 그 마케팅 용도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2013년 하반기 이후에 선박의 신주가가 이제 쭉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금 선박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는지 이제 오퍼레이팅 리스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선박을 직접 중국의 리스 회사가 소유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니지 프로바이더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 리스의 세제 혜택인데, 이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리스를 했을 경우에 투자비의 40%를 기업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그 리스 회사의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받는 세제 혜택을 가지고 레시에 대한 임차료를 인하를 합니다. 인하를 해서 임차인 해운사가 됐죠. 중국의 해운사한테 이런 소득세 공제 효과가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이건 중국의 소재의 선사겠죠. 중국산 설비를 구매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기 팩트인데요. 이 선박금융 리스, 중국의 선박금융 리스가 대형 선사는 물론이고 중소 선사들에게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소 선사들은 금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 상업금융기관도 시중도가 낮은 중소선사들한테 이제 금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중소선사들에 대해서 금융 리스 회사들이 어떤 뭐 구원투수처럼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 회사들의 그 포트폴리오는 이제 굉장히 뭐 CAGR로 봤을 때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요. 제일 큰 규모의 리스 회사가 이제 ICBC,
공상은행이죠. 공상은행 리스회사, 또 교통은행, 또 초상은행, 또 민생은행 이런 이제 그 대형 민간 상업은행의 자회사들이 최대 그 선박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박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전체 리스 자산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뭐 산업 설비, 뭐 발전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산업 설비 리스가 거의 40%고요. 금액이 크니까 뭐 차량 자동차 리스도 있고 또 항공기 리스가 한 20%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이 항공기가 이제 항공 산업이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리스를 준 중국 리스회사들도 이 항공기 리스 부실 자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뉴스를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민생 리스도 사실 해외 리스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중국 국내 선사에 대한 리스는 한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스의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민생 리스, 리스 회사가 SPC를 100% 지분을 취득해서 설립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대주단이 돈을 빌려주고요. 빌린 돈으로 이제 선박을 건조해서 인도가 되면 선사에 BBC로 이거 BBC입니다. BBC HP가 아니고 BBC로 이제 차터를 해주죠. 차터를 해주고 용성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선박을 가져와서 재운송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통상의 선박금융은 이 대주단이 선주한테 이제 그 페이먼트 개런티를 받지 않습니까? 지급 보증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베셀 풋옵션 디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그 지급 보증과 똑같은 효력입니다. 만약에 이 SPC가 금융계약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선박 리스 회사인 내가 선박을 사가겠다라고 하는 리마케팅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좀 변형된 형태의 지급 보증을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설명을 드리는 이제 이유가 우리가 대선 전문 선사가 필요하고 그 형태가 일반 선주나 금융 선주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선주를 육성을 하고 키운다 그러면 일반 선주에 대해서 일반 선주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그 요인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 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스 선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라든지 어떤 그 리스크의 좀 분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있는 해운사에 대한 선박을 빌려준다? 그러면 한국에 뭐 컨트리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IMF 같은 금융위기 왔을 때 단체로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주업도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되니까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젤리쿠시스 그 사례에서 봤듯이 뭐 LNG도 가지고 있고 탱커도 가지고 있고 벌커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야지 LNG에서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벌크나 탱커에서는 뭐 어세 플레이라든지 또 스팟 시장에서의 어떤 그 용선을 함으로써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 일반 선주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주가 이제 선박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금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선주에 대해서 금융을 해줄 거냐, 즉 뱅커빌리티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뱅커빌리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 선주가 크레딧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다든지 뭐 재무제표가 좋다든지 그게 선행이 돼야지 일반 선주가 성공할 수가 있지.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어렵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 선주들처럼 선박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코스트 에피션시가 확보가 돼야지만 용선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이 자금 조달을 저리로 해야 됩니다. 저리로 해야지만 이 선박을 저렴하게 빌려서 KPX를 낮춰서 또 저렴한 용선료로 빌릴 수가 있지. 만약에 이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으면 또 용선료를 높여가지고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일반 선주들이 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코스트 에피션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검토도 또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선주를 설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선주 설립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히려 일반 선주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금융선주를 육성하는 게 더 쉽고 빠른 방법일 수가 있죠. 다만 해양진흥공사에 자회사로 줬을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 조달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자본금 조달을 하려면 결국에 기재부 예산 승인이라든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허락할 거냐, 해줄 거냐. 왜냐하면 이제 이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백 개이기 때문에 왜 너희만 자회사를 설립해야 되냐, 자본 조달, 국고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사다 보니까 그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회 감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도를 플렉서블하게 지금 중국의 리서치 회사들처럼 어떤 테일러메이드된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차라리 이런 해운 관련 이익 집단, 예를 들어서 조선소, 중국의 조선소들도 리스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선박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상업은행도 리스회사가 어떤 후순위를 참여하고 상당 부분 이제 어떤 KPX를 투입한다 그러면 은행들도 이제 컴포터블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으로서 봐서는 요새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신사업 비즈니스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 활동이 좀 부진한 KS라든지 코마프라든지 선박 투자 회사들도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어떤 이런 금융 리스 회사에 참여할 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캐피탈 회사 이런 회사들은 FI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해운관리 이익 집단들이 공동 투자를 해서 금융회사 리스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그럼 앵커 투자자가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또 싸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차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나라의 금융 수요자 이런 해운 금융 수요자인 소규모 중소규모 해운사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